자, 이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또 이렇게 원래 마지막 날인데, 우리로서는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특히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조규진 선생님이 아주 멋진 피아노를 연주를 하시는데, 마지막 곡은 38선의 봄이었습니다. 38선의 봄. 얼마나 멋진 박춘석 작곡이죠. 박춘석 작곡. 그 가요 무대에서 박춘석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묘비명을 세운다면은 무슨 노래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서슴지 않고 38선의 봄을 이야기했어요. 38선의 봄을 새겨가지고 저 38선이 보이는데 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저건 꼭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 조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니까 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뵙던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내일 또 아까 안내 말씀 들으니까 50대가 올라간다고요? 아마 50대 더 올라갈 거예요. 또 다른 데서 여러 조직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하여튼 부산 분들이 제일 극성입니다. 서울에서 만나면은 행동이 제일 빠르고 고함도 제일, 목소리도 제일 높고, 이 유행가를 작사 작곡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히트한 노래라야 전국적으로 히트를 한답니다. 부산에서. 그것은 부산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뜻도 있고, 노래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서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전국의 서민들이 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또 부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 직후에, 그리고 부마 사태, 1985년 2.12 총선, 87년 6월 사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나는 이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국민들을 꼭 개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개돼지라는 것은 뭐냐면 사육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모임만 주면은 개돼지는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낸다, 그렇게 판단하고 국민들한테 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모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전, 선동,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민족, 평화, 뭐 이런 말로 포장된 거짓의 모이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죠, 복지. 공짜 복지. 돈 막 뿌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표가 된다.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있는, 배부른 돼지로 보고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게 부산에서는 안 먹힐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에게는 안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기자도 하고 한 느낌으로는 부산 사람들만큼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정의감의 기준은 뭐냐? 공적인 분노입니다. 공적. 자기 개인이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손해를 본다, 이웃이 손해를 본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권력이 탄압한다, 이렇게 됐을 때 불건하는, 우욱하는 성격, 그게 바로 정의감이죠. 정의감은 분노로 나타나는데, 부산 사람들이 그동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출신이 어딥니까?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부산이 경상도 사람, 박정희에 반대했고, 경상도, 부산이 경상도 전두환에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오로지 국가를 기준으로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동물농장에 무슨 개돼지 취급하면서
선동, 공돈, 늘 모의로 해가지고 뿌린다고 해서 표가 될 거냐. 더구나 여러분 신문 보시면 요새 노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아닙니까? 화 안 납니까? 문재인, 조국, 요새 뭐 또 송철호라는 사람도 나왔대요. 유재수, 이 부산 사람들이.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표로서 등장해야 합니다. 요새 조갑제닷컴에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평생 글을 써서 먹고 산 사람인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으냐면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사람이 있고 인정이 있고 또 유머가 있고 하시는 분인데,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문무대왕이 누구신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김명 전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사장 하신 분인데 여기 나오셔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 사장님은 언론계의 선배고 제 부산수산대학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모처럼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실까 싶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요거 보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부탁을 받고 제 복장이 이렇게 캐주얼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조갑제 선생에 대해서 특종 뉴스를 하나 터뜨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고 본인도 일체 밝히지 않은 특종입니다. 조갑제 대기자는 1964년 부산수산대학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부산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 수재들이 다 모인 곳이고, 그 학교에서는 주로 서울대학, 조금 못 미치면은 또 뭐 스카이대학 이렇게 가는데, 조갑제 학생은 당시 서울대학도 버리고 연세대학도 버리고 고려대학도 버리고 부산에 있는 명문 국립 유일무이한 부산수산대학 제조학과에 지원해서 영예의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대 학보사 편집국장으로서 수석 합격에 조갑제군 이런 기사를 쓴 기억을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를 올립니다. 두 번째는 조갑제 기자는 수산대학 2학년을 중퇴했다고 항상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3년 조갑제 대기자는 부산수산대학 한영호 총장으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분입니다. 요새 무슨 명예박사 뭐 가짜다 뭐다 교육부가 폭로를 하고 망신을 주고 이랬는데, 조갑제 대기자는 당당하게 국립부경대학에서 명예 졸업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이 응동설안에도 70 중반에 노구를 이끌고 애국투쟁에 전념하는
조갑재 선생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또 한 번 박수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는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 나오는 시사 월간지 하나다라는 월간지와 문예춘추라는 월간지 두 권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다라는 잡지는 상계이 신문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그리고 문예춘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통 있는 월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다 신년 특집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문재인은 제2의 히틀러다. 사쿠라이 요시코라든지 또 주일대사관에 공사를 했던 홍영시, 이런 분이 세 분의 패널들이 나와서 제2의 히틀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가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은 탈북자 살인범이다. 이규성이라는 작가가, 소설가가 이렇게 기고문을 올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세균과 문희상 정현직 국회의원이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2의 히틀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저는 대단히 서글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2의 히틀러라는 소리 듣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국회의장한 정세균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자석자리인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 노욕이 아닙니까? 영광입니까? 추하게 늙은 것입니까? 아름답게 늙은 것입니까? 연말이 우울하고 서글펐습니다. 이 두 기사를 읽을 때. 또 문예춘추도 2020년의 논점이라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2부에서 실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갑재닷컴에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부산의 아세안 문화센터와 광주의 아세아 문화전당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세아 문화센터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270억 들인 조그마한 건물이고, 광주의 아세아 문화전당은 5조 3천억이 투입된 거대한 궁궐입니다. 어떻게 남방 개척,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부산의 한 아세안 센터는 학고방 같은 270억 들인 조그만 건물이고, 광주의 아세아 문화전당은 5조 3천억에다가 연간 운영비만 800억 투자되는 이러한 비단입니다. 부산과 광주가 이렇게 차별받아도 됩니까? 공자께서는 기존의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난세라고 그랬습니다. 어질난자 인간사자 난세. 난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군웅이 활구하고, 두 번째는 백가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군웅이 활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국이다, 무슨 철호다, 무슨 원우다, 듣도 보도 못하던 잘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영명하신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구무원이야. 꿀먹은 뭐 같은 경제는 다 무너진다고 야단인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 어른입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삼국지의 첫 구절, 삼국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분구필합이라, 나눌 분자, 나누어져 있으니 오래되면 필합, 반드시 합치게 되고, 합구, 오래 모여 있으면 필분이라,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이 천하의 명문으로 삼국지 첫 문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엄동설안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하늘에 충천할 때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목소리는 저보다 크네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개돼지가 됩니다. 돼지가 화나는 거 보셨어요? 인간은 화를 낼 줄 아는 동물입니다. 이런 집회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문장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끝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서 항상 행사가 시작될 때마다 읽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가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5.16 혁명 공약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글이 다 그 시대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희망을 담고 또 대책까지 내놓은 역사를 움직인 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국민혁명 공약도 그런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 집회의 성격은 이게 국민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이미 사기입니다. 그리고 혁명이란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혁명은 헌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일으키는 혁명은 이게 헌법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 왜냐? 헌법에 근거하여 행동하니까 그것은 합헌적입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헌법에 기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즉 문재인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나서 헌법을 지키겠다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국적인 국민 대각성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헌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방패와 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뜻을 담은 게 국민혁명 공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해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로로 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소위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 특히 헌법을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앞세우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선동한다고 하든지 무슨 과격한 말을 한다고 한다든지 할 때 아니 우리는 헌법대로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권을 왜 반역으로 규정했느냐고 할 때 우리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국민혁명 공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읽어 들으십시오. 뭐 주례사 대신에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아, 헌법으로 무장하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태극기로 뭉치자는 말은 나라 중심으로 뭉치자는 거죠. 국가 중심으로 애국심입니다. 헌법으로 싸우자, 헌법을 무기로, 그리고 진실로 이긴다. 진실, 역시 헌법을 뒷받침하는 게 진실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헌법이 좋아도 그게 거짓 북한식으로 거짓 선동 위에 서 있는 헌법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혁명 4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요건 또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문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2. 공무원은 좌익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무조건 문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민 배신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국군이 문정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위반으로서 이적 불법행위다.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자유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권이 주도하는 반역입니다. 정권이 주도하는 반역을 누가 진압을 합니까? 국민들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4.19식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반드시 피를 보게 돼 있어요. 피를 보지 않고 정권에 의한 반역을 진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안부 검사가 나오는 겁니다.
공안부 검사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안부 검사가 나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좌익 반역의 주모자들을 다 잡아넣어버리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이적, 여적죄, 내란죄 많습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에 의한 반역 진압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행동하라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한 200만 되는 공무원이 먹고 사는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군인이든 저 재정부에 있든 상공부에 있든 어느 부서에 있든 공무원의 1차적 임무는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반역이다 라고 고발하고 나서는 공무원이 보이질 않습니다. 200만 공무원 중에 단 한 명의 애국자도 없다면은 이거 누가 지킵니까? 이런 좌익 부역자가 되지 말라라는 경고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런데 지금 연말을 맞아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내후 외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연말 안으로 무슨 불장난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지 멋대로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뭘 하겠다고 계속 트럼프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입장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탄핵 소추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그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으로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 판사 3분의 2의 찬성, 보통 6명입니다. 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원이 과반수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이게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미국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원에서 3분의 2 의결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제 통과한 것은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의 과반수가 216석인데 이 민주당이 216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으로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원으로 올라가면은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예요. 그래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니까 옛날에 노무현 탄핵 소동 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때 노무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니까 KBS, MBC가 막 선동을 하니까 금방 국민들이 70%가 탄핵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러진 선거에서 아주 당시 한나라당이 크게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결속을 한 거죠. 백인들이 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결과가 트럼프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주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역대 대통령에서 최악입니다.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거짓말하는 횟수로는 트럼프가 1등입니다.
그동안에 트윗을 하루에 11번씩 하는데 그동안 거짓말 한 거를 어느 언론사가 통계를 냈더니 10,000건이 넘는답니다. 10,000건이. 문재인은 그 정도는 아니죠. 문재인의 거짓말은 그러나 질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주로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뭡니까? 랭킹 1위.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다는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있는데 생일이 없대요. 그럼 하늘에 떨어졌어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기념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생일을 지운 자입니다. 성을 간 사람이죠. 족보를 조작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보통 천벌을 받습니다. 형벌 전에 천벌 있잖아요. 천벌. 하늘이 노합니다. 아니 어떤 종손이 잘된 그것도 명문의 종손 집안이 족보를 파내가는 것, 조상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내고 하면은 그 천벌 안 받겠어요. 두 번째 큰 거짓말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하는 거짓말.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말이죠. 이상하게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착해요. 핵 문제에 관한 한 번도 지 입으로 핵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문재인이가 하고 트럼프가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를 의미하는 말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문재인이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김정은이가 비핵화, 핵포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제 트럼프도 속았다가 요새는 안 속게 됐습니다만은 자, 이런 미국에서의 탄핵 과정을 보면은 그걸 한국 상황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탄핵 소추를 당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의 대선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뒷조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어요. 조사 안 하면은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해주기로 지금 예산까지 다 만들어냈는데 요걸 주지 않고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은 한 정보 요원이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내부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상관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휘슬블로우라고 합니다. 휘파람, 호루라기 분다는 뜻이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어떻게 외국 수사기관에 부탁해가지고 미국 사람을 조사하도록 만드느냐? 그것도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럽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생사람 잡듯이식으로. 이게 알려지니까 이건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낸시 펠로시라는 이 여성 하원 의장은 탄핵에 가장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이 탄핵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역풍을 맞는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어제 통과되고 나서 낸시 펠로시가 명언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해서는 위대한 날이고 미국에는 슬픈 날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그 다음 두 번째는 탄핵 관련 조사를 하는데 미국 의회의 활동을 트럼프가 방해했다. 의회 활동 방해. 그리고 아까 말한 권력 남용. 요 두 개가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에게 적용했던
그런 탄핵 사유를 적용하면은 문재인 씨는 제 계산으로는 한 11분 정도 탄핵이 돼야 됩니다. 11분 정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제가 하나 딱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핵 사유. 대한민국의 생기를 지은 겁니다. 남북한은 민족사회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는,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등장을 해가지고 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정통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부정하고 1776년의 미국 독립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일주일 안으로 탄핵돼가지고 감옥 갈 겁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소홀히 취급을 해요. 이게 탄핵 사유 1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것은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헌법 제3조에 적힌 이유는 한반도 전체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국가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불법 단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헌법 제1조죠.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이것을 부정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부정을 했느냐 하면은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강등시켜버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성격시키고, 그리하여 자신은 김정은 부하로 들어가고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들이미는 반역 중에 가장 큰 반역입니다. 이게 가장 큰 반역입니다.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헌법에 대한 반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 1호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3조 위반. 그리고 두 번째 탄핵 사유는 뭐냐? 헌법 제1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는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사전에서는 국민이 없어요. 문재인 연설에서요, 국민이란 말을 애써 피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법 집행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사람 취급할 필요 없다. 주권자 취급할 필요 없다. 법을 계급적으로 적용합니다. 자기 계급에 속하는 사람한테는 법을 아주 온건하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자기 계급이 아닌 사람한테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계급투쟁론적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민주권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론은 뭐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모셔야지, 거기서 민노총이라고 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불평등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국민주권론의 핵심인데, 계급주권론을, 철저한 계급주권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함으로 헌법 1조 위반으로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세 번째 탄핵 사유,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는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기준을 들이대야 합니다. 즉, 북한의 자유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부가 있을 때만 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형사와 강도가 같이 살자고 하면 됩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강도가 칼을 다 버리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봐주겠다. 네 불쌍하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아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도가 칼을 들고 있다가 최근에는 총으로 바꿨는데 형사하고 무장 강도가 같이 살자고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약속했잖아요. 언제 했죠? 가장 최근에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요지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한대요. 아니 북한이 우리 민족입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리 민족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한국말만 하면 우리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맞죠? 민족 반역자하고 무슨 통일을 합니까? 또 난데없이 자주통일을 왜 하는 거예요? 자유통일인데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반일 반미 아닙니까? 이 합의가 바로 탄핵사유입니다. 헌법 제4조 통일조항 위반입니다. 탄핵사유 몇 개죠? 3개? 4개? 하도 많아서 지금 잊어버리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우리 국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해요. 뭐냐?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일으킨 자가 정권이다. 그런데 정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 피를 보게 된다. 그런데 반란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반란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의 적인 김정은과 손을 잡으려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걸 국군이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국군이 그러면 정치적 중립 지킨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국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만든 법이 조항이 바로 헌법 제5조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국가안전보장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임무를 가진 국군은 은인자중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군이.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마구잡이로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엉터리 대북 정책.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반역적 대북 정책에 군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9.19 군사합의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항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든다? 아니
자기 연공에다가 자기 공군기가 날아다닐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면 그 나라 항복한 나라 아닙니까?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먹으려고 하다가 반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항복한 거지 뭐. 항복하고 설치한 게 바로 이라크 북부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공군이 그 지역으로는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상공에 우리나라 시내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군사 합의를 했으니까 당시 송영무 장관과 그걸 시행하고 있는 정경두 두 사람을 예비역 장성들이 이적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발을 한 상태. 그러니까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보고서를 송영무 국방장관을 시켜서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출동했던 수십 명의 조종사들을 살인범으로 지금 몰고 있는, 이거 다 합쳐서 헌법 5조 위반입니다. 헌법 5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가지고 국군을 정치 도구로 삼았다.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몇 개입니까? 벌써 한 5개 됐네요. 그 다음에 헌법 7조 위반. 탄핵은 보통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일 때 탄핵을 합니다. 탄핵이 파면이죠. 헌법 7조는 뭐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그런데 문재인을 위한 봉사자이며 촛불혁명을 위한 도구이며 라고 여기고 공무원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법적인 위헌적인 명령이 내려오면은 정신 있는 공무원들은 이거 헌법 7조 위반이다. 이 명령을 만약 내가 수행을 하면은 내가 감옥에 간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뭐 그만둔 사람은 적은 있지만은 당당하게 이런 공무원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식의 탈원전 정책은 수행될 수가 없고 9.19 군사 합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다 좌익 반역의 부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 집행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 집단이 헌법 법 집행의 권한을 포기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을 부수는 세력 편에서 부역하고 도구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권에 의한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쨌든 헌법 7조 위반을 문재인이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 7조 위반. 탄핵 사유 1조, 3조, 4조, 5조, 7조, 5번째네요. 또 있습니다. 헌법제 10조 위반. 헌법제 10조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뇌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헌법학자들이 설명해 가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게 헌법 10조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것이 생명권 조항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조항이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가진다. 기본권을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생명권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임무를 우리는 문재인에게 맡겼어요.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을 선출을 할 때 문재인에게 헌법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 헌법대로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 동의하면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하라.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 선서. 그게 결혼식 할 때 성혼 선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에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를 포기했습니다. 사드 배치, 우리가 살려고, 그것도 미국이 지금 배치해주고 있는데 수도권에 배치해야 핵미사일로부터 수도권 2,500만을 지켜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 안 하겠다고 누구한테 약속을 했느냐? 시진핑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책상 위에 놓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눌러버리면은 5분 만에 수도권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피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핵폭탄이라도 지하로 숨어들면은 지하철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상시에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도 안 합니다. 훈련을 왜 안 하느냐 하면은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답니다. 여러분 핵미사일 방어 훈련하면은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럼 배 탔을 때 퇴선 훈련을 안 하면은 누가 유리해집니까? 퇴선 훈련을 안 한 상태에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존경해야 마지 않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쏘는 핵미사일인데 그것을 무엄하게 어떻게 막겠느냐? 차라리 맞아 죽어야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맞아 죽어야지. 어떻게 방어막 만들고 대피훈련을 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쏘는 핵미사일인데 그것을 기꺼이 맞아 죽어야지. 그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과장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 사람들을 북한 핵미사일에 노출시켜가지고 북한의 공갈이 먹히도록 할 거냐. 이렇게 해놓으면은 북한이 백령도를 딱 점령한 다음에 한국이 반격하려고 하면은 미사일 쏘겠다, 핵미사일 쏘겠다. 너가 수도권에 막는 방법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공갈을 하면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역시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지. 해가지고 북한에 굴복하도록 만들겠다는 흉계가 아니면은 어떻게 수도권에 사드 배치 안 하겠다는 약속을 시진핑에게 합니까? 시진핑에게. 이런 사대주의, 이런 반익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의 1000배, 만배가 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제10조 생명권, 국민 생명권 포기 탄핵 사유. 또 있습니다. 이 탄핵 사유가 읊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법은 우리 편 사람에게만 평등하라. 다른 사람한테는 불평등해도 좋다. 법을 계급적으로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헌법 제11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요 정도만 하고 총괄적으로 하면은 문재인 씨는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직무,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를 토탈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을 가끔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토의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5개 책무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문재인은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반공정신, 그리고 우리 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국가 계속성의 수호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들어서가지고 국가의 계속성을 탁 잘라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인정하고 그 앞에 정권은 적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계속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69조 취임선서 이렇게 다 합치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문재인은 10번 이상 탄핵을 해야 됩니다. 10번 이상 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탄핵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가 하는 거죠.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탄핵해야 되느냐? 탄핵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압도적 국민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1시에 날짜를 잡았을 때 유권자가 한국에 막 한 3,800만 좀 될 겁니다. 3,800만 중에 한 반, 2천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국가 반역 혐의로 문재인을 탄핵하라 해가지고 거리로 한 2천만 명이 쏟아져 나오면은 그때는 아무리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더라도 탄핵 안 할 수 없겠죠. 2천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하루도 아니고 계속 한 열흘쯤 시위를 하면은 아마 탄핵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무서워서 이런 민심을 거부하다가는 선거에서 다 떨어지겠다. 다 감옥에 가겠다. 공포심을 느낄 때. 그게 국민 저항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년 총선 때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에 3분의 2 의석을 몰아주면 탄핵이 되는 거죠. 저는 내년 선거의 가장 큰 주제는 문재인 탄핵이 쟁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으로 탄핵하자. 총선으로 탄핵하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민주적 방식입니다. 총선으로 탄핵하자. 탄핵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헌법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본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큰 변수 하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뭘 속였느냐? 뭘 속이는 쏠 것 같아요. 이 독재자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인민들에 대한 자신의 체면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은 통치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오만해졌어요. 허영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권력자가 오만해지고 동시에 허영심을 갖게 되면은 망합니다. 트럼프하고 몇 번 만나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트럼프에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래요. 연말까지. 그건 뭐냐 하면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기차 타고 왔는데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문재인 말을 믿고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면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 하는 빅딜을 하려고 왔는데 미국에서 아니 영변 핵시설은 과거에도 여러 번 팔아먹었던 거 아니냐,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값을 매기지 못하겠다, 그거 말고 더 내놓아라, 숨겨놓은 농축시설 있지 않느냐,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예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카드가 나오니까 결국 회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볼튼 폼페오가 있어가지고 트럼프를 말렸다는 것 아닙니까?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변만 포기할 테니까 대북제재 해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해줘 버리면은 북한한테는 카드가 없어요. 대북제재가 상당히 또 먹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통치를 하려면은 비자금이 있어야 돼요. 비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비자금이 빠지는 걸 보면은 김정은이가 아마 속이 탈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현금이 없으면은, 달러가 없으면은 부하들을 다독거릴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 꼬냑도 사주고 벤츠도 사주고 롤렉스 시계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에 꼬냑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꼬냑이 그 지명입니다. 지명. 거기 갔더니 나폴레옹 꼬냑 중에 제일 비싼 게 한 병당 2,000달러 하는 게 있더라고요. 타임레스라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리처하더라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하나는 2,000달러, 하나는 뭐 1,500달러인데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사갑니까 하니까 김정일이가 제일 많이 사간대요. 세계에서 김정일이가 이걸 제일 몇백 병을 사간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로 따져가지고 북한 주민들 월급으로 따지면 암시장에서 2달러, 3달러밖에 안 되는데 한 병당 2,000달러짜리 술을 처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부하들이 있는데 이게 돈이 안 돈다 이거예요. 충성심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속이 탑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요. 트럼프도 지금 입장이 난처하죠. 탄핵으로 코로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또 양보하겠습니까? 아니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대북제재 해제해주면은 미국에서 공화당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겁니다. 공화당이. 그러면 자기 지지 기반이 와야 되는 거죠. 양보를 해줄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양보해 줄 수 없고 김정은이도 양보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외통수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타이밍으로 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더 트럼프의 손발을 묶고 있어. 양보해 줄 수 없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바라는 건 뭐냐? 제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면은 당신은 모든 걸 잃는다. 요렇게 좀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연말까지 뭘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너무 해놓으니까 이게 뭔가 속이는 쏠 것 같은데 뭘 쏘느냐.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이제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장거리 미사일. 그것 말고 한 단계 낮춘다면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발사도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탄도미사일 기술이에요. 그것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포함된 겁니다. 그것도 위반은 위반인데 그러나 트럼프 체면을 살려줄 수가 있지. 이것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참아줄 겁니다. 거기서 끝날지 아니면 ICBM을 쏠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제발 김정은이가 ICBM 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래 되면은 트럼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이게 탄핵으로 몰려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육군을 무슨 상륙시켜가지고 북한으로 쳐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 거죠. 운반수단인 미사일 기지와 운반수단인 폭격기를 없애버리면 핵폭탄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걸 아마 작살내는 데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근해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수로 한 200대의 항공기가 배치됩니다. 또 괌에는 별도로 B-52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압박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문재인 정부한테는 폭격하기 한 몇 초 전에 알려줄 거예요. 미리 알려줬다가 정부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압도적 군사력을 배치한다. 그러면은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트럼프 지지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을 시작하면 일단 전쟁하는 대통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탄핵 국면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판한 거죠. 소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계산은 아니다. 차라리 쏴줬으면 좋겠다. 역전 드라마를 만들려고 딱 벼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오산과 오산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오판을 합니다. 전쟁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일어납니다. 전쟁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판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외부적인 큰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몰락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끝장나야 합니다. 저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게 쉬우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것보다는요, 김정은을 상대로 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 지지 세력은 오늘 여론조사를 봐도 문재인 잘한다가 44%나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러면은 또 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는 믿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가 크게 틀린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쁘겠지만은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사람은 항상 선거에서 집니다. 여론조사는 믿고 그러나 다소 차이는 있지. 한 4~5% 차이는 있지만 여론조사는 믿어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 세력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 잘 안 만나잖아요. 30대, 40대 안 만나죠. 그리고 호남 사람들 잘 안 만나죠. 화이트 칼라, 호남, 30대, 40대. 이게 확고한 문재인 지지 세력입니다. 호남의 문재인 지지 75%, 화이트 칼라의 문재인 지지 60%, 30대, 40대의 문재인 지지 55%. 이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문재인 지지 구조적. 그러니까 문재인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문재인 지지 세력은 돈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아마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권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줄자리도 있고요. 그런데 애국 세력은 아무도 없잖아요. 입밖에 없고 손발밖에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 편에는 헌법이 있죠. 진실이 있죠.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건 어려워요. 요새 조선 동아일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KBS, MBC 요사이 무슨 울산 저 부정선거 제대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저 울산 부정선거요. 저 어느 정도 수준이냐. 4.19를 부른 3.15 부정선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 기억나죠? 요약하면은 당시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부려가지고 사전투표하고 3인조 투표하고 막 이기붕 찍은 투표 용지를 미리 다 집어넣어버리고 해가지고 몇몇 투표구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이기붕 지지가 더 많이 나오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울산 김기현 시장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한 거 똑같은 구도입니다. 똑같은 구도예요. 제 기억으로는 자유당 이후에 최악의 선거 부정입니다. 최악의 선거 부정이에요. 더구나 선거법을 이번에 만지작 하는 그 선거법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입니다. 정의당을 상당수 의석을 줘가지고 이중대 하도록 만들었고, 여러분 요사이 뭐 연동제 비례제라는 거 그거 이해가 됩니까? 기자들이 설명하는 것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복잡한 공식을 이번 한 번만 하고 치운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는 세상에 이런 야밤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협잡이고 야밤이고, 이걸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은, 또는 국민 중에 한 반은 무조건 지지자라고 보지 않으면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종합하면 선거 부정입니다. 총선을 부정선거로 치르겠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선거 책임자는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단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저질렀다 해가지고 사형 집행된 사람 누굽니까? 최인규 아닙니까? 최인규가 4.19 발포에 관계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4.19 났을 때 최인규가 내무장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물러났어요. 홍진기란 사람이 내무장관이 있었어요. 최인규가 왜 사형됐느냐? 발포 명령으로 사형된 게 아니고 부정선거 했다고 사형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19년의 부정선거 획책하는 자도 나중에 사형될지 모릅니다. 경찰을 동원했으니까. 경찰을 동원한, 정권이 경찰을 동원한,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하면은 이거는 국사법입니다. 반역입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하면은 그때 등장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을 뽑게 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목적이 뭡니까? 독재 정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역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합쳐본다면은 김정은과 싸우는 게 왜 유리하느냐? 문재인보다는 김정은이가 약점이 더 많아요. 문재인 지지는 40%가 넘는데 김정은 지지는 그렇게 않잖아요. 김정은 호감을 가진 사람이 뭐 20% 있다고 하지만 막상 김정은한테 투표하라고 하면 한 5% 할 거예요. 김정은은 그만큼 약점이 많다 이거예요. 더구나 국제적으로도 인권 유린으로 반인도 범죄자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유엔 총회에서 계속 채택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을 욕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저는 집회에 나가면은 김정은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김정은 개새끼라고 부르는데 유감 있습니까? 아, 그건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까? 너무 심합니까? 좀 심하죠? 개한테 심하지. 개한테 좀 미안하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개가 동족을 300만 물어 죽이는 개가 있습니까? 개보다 못한 놈인데 저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런데 김일성 보고 개새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남친 보고를 받았을 때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새끼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인데 트루먼 대통령은 남침 전쟁을 뭐라고 불렀느냐? 밴디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밴디트는 산적이라는 뜻입니다. 산적. 산적들 습격사건이다. 일종의 파출소 습격사건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적단이다. 마적단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했다. 밴디트 레이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선전포고할 가치도 없다 해서 선전포고를 안 합니다. 그럼 뭐냐? 폴리스 액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경찰이 진압하는 행동이다. 폴리스 액션이다. 그만큼 김일성을 내려 깔고 봤다 이겁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6.25를 그동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6.25 동남이라고 불렀죠. 6.25 사변이라고 불렀죠. 6.25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싸움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북한과 전쟁한 거 이거 사변, 동란, 반란이다 이거죠. 이렇게 불렀던 게 맞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방공의식이 투철했을 때 썼던 용어가 다 맞아요. 그러면 북괴라고 불렀죠. 북괴, 허수아비다. 스탈린의 허수아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김일성이란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스탈린을 이야기해요. 나는 김일성 상대하지 않는다. 김일성을 조종하는 스탈린과 상대하겠다고 해가지고 항상 스탈린을 공격을 해요. 자존심이 워낙 높은 분이니까 김일성 같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 입으로 거명을 하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무너진 게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7.4 공동성명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게 아주 독소조항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북괴라고 하지 말고 북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더니 요새는 또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 이렇게 교과서에 막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박정희 노선을 넘어서 이승만 노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정은을 우리의 주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주적이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주적이 아닙니다. 주적을 때려서 주적이 무너지면은 그 졸개들은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비교하면은 6.25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후퇴를 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쳤어요. 그해 7월, 8월, 9월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보병전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부산 교도보를 지켜냈어요. 그러는 사이에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을 합니다. 이 보병전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령부를 때려야 되겠다.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수도를 탈환해버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이 보병부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은 문재인 세력과 낙동강 방어전에서 싸우듯이 보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정은을 무너뜨려야 돼요. 김정은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번에 불장난을 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암살을 통해서도 무너질 수가 있고 심리전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김정은에게 욕하게 하자,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자고 하면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를 김정은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심장이 나쁜데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십만 명이 동시에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면은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요.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은 김정은 개새끼 생각을 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개새끼 맞기는 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심리전을 벌이고.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 유엔 총회 결의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주 전전긍긍했는데 문재인이 들었으면서 그 문제를 일체 거론 안 하니까 요사이 조금 그러나 인권 문제는 정권하는 것보다는 이 국내외의 인권단체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67개 북한 인권 국내외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문재인한테 들이댔습니다. 당신 진짜 인권 변호사 맞나? 위선자 아니냐? 탈북 선원 2사람을 돌려보낸 거. 완전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 탄압 방조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선원 2사람 보낸 거는요, 이건 살인 방조입니다. 살인, 형법으로 하면 이 살인 미수가, 만약 2사람이 가서 처형되면은 살인의 공동정범입니다. 문재인은. 살인 아니면은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를 모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 대통령부터 이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럼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무슨 변칙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정권을 한 번 더 연장하려고 2번 더 연장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12.12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12.12 사건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정권을 잡으려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실권을 잡고 있던 정승환 계엄사령관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연행을 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연행해가지고 11.6 사건과 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사 차원에서 연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군대가 동원되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사실상 쿠데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쿠데타.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공수부대가 막 국방부로 쳐들어가고 막 이래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전두환이가 집권 안 하면은 12.12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형되게 돼. 군사 빌란 아닙니까? 대통령 제가도 받기 전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을 했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추후 제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학봉 씨가 당시에 수사국장인데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2사람이나 나왔다. 전두환, 노태우. 바로 그 비슷한 심리 상태가 지금 이 정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공수처는 저거 완전히 불법기관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헌법에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은 검찰만 있습니다. 그 최고 지휘자는 검찰총장인데 그보다 더 우월한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구나 현역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반 검찰이, 일반 수사기관이 군 장성을 수사하도록 만드는 데는 예외 없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 독일, 소련, 북한 빼놓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럼 헌병이 와가지고 민간인 아무나 불러가지고 잡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수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이 공수처의 권한 중에 가장 막강한 게 주로 수사 대상이 누구냐? 판사, 검사, 경찰
군장성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아, 그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한테 보내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사주권 가져가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덮어버리고 유리한 것은 막 키울 수가 있다. 그죠? 정권 수호기관입니다. 저거는 국가보위부가 아니라 정권보위부입니다. 저거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병집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총 갖고 다니는 사병집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병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정규군을 통제하면은 그게 쿠데타 아닙니까? 공수처, 선거법 강행통과 예산안 변칙통과 이거 다 합치면은 이게 완벽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쿠데타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 연장하겠다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죠. 친위 쿠데타적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그러면 어떻게 내려앉혀가지고 한국의 종북 세력까지 한꺼번에 보내버릴 거냐. 김정은을 내려앉히면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핵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 문제 해결이 되고, 아마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김정은의 타겟을 맞춰가지고 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심리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정은 하나의 타겟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북한에도 김재규 같은 불독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12.12, 5.18, 4.19 나겠습니까? 북한에는 11.6 사건은 안 날까요? 이제 날 때 안 됐습니까? 그런 환경이 외부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게 우연과 겹칠 때 11.6 사건 같은 게 나고, 북한에도 주석궁의 11.6 사건이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날 때가 됐어요. 날 때가 됐는데, 그 대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욕하는 건데, 세 가지를 욕을 해야 됩니다. 첫째, 김정은, 북한에 이런 욕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하라. 자유선거가 중요합니다. 자유선거하라는 뜻은 정통성 있는 정부를 당신들 손으로 만들어내라. 그래 하면은 우리가 그런 정부를 상대로 통일을 논의해서 앞으로 같이 살자. 이 세 가지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제적 연대가 가능합니다.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일본 사람 보고 우리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보고 우리 문재인 타도하는데 손잡자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김정은을 타도하자고 하면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인류의 적이니까, 반인도 범죄자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홍콩 사람도 다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편이 많아져요. 김정은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결 구도를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 8천만 대 1로 만드는 겁니다. 더 나가서 김정은 대 인류 전체의 대결 구도 1대 70억이 되죠.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전략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루만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대주의자 공산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김일성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이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민족 전체에서 김정은을 고립시키고 인류 전체에서 김정은을 고립시킬 때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연계되어 있는 남한의 종북 세력도 같이 무너진다. 그러지 않고 지금 피곤하게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종북 세력과 싸워서 천운으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도 김정은이가 있는 한 기껏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 마음 편했습니까? 마음 편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요.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는 꼴을 보면 꼭 갑이 아니라 을처럼 행동한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명박 때 소고기 광우병 난동이 일어나니까 이명박이가 꼭 을처럼 구신구신한 거 기억나죠? 세월호 사건 나니까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무슨 사과만 해석고 해경 애매한 해경 해체한다 이러면서 그때도 갑은 남한의 좌익 세력이었어요. 갑이. 근데 그 갑이 이제 정권까지 잡았다 이겁니다. 이걸 다 해결하려면 김정은을 내려앉혀가지고 같이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불가능한 공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국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말을 넘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동물농장에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화를 내는 방법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화를 내고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공짜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38선의 봄 연주도 하셨지만은 그 노래 하나하나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가사를 담았습니까? 맹호는 간다라는 그 노래 보면 이런 대목 있잖아요. 자유통일 위하여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60년대 그렇게 힘이 없을 때도 조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찬스 뭔가 아닙니까? 이 정도 국력을 길렀으면 이제 자유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자유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네, 감사합니다.